어? 예,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나와 기본소득제도. 본문을, 출애굽기 16장입니다. 4절에서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기본소득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디지털 혁명, 노령화, 세계화 등의 변화로 고용 불안정성과 양극화의 확대로 빈곤의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혹독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고실업을 경험했죠. 이후 2013년 무렵부터 최근의 고용 상황은 글로벌 경제 위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기본소득 제도는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체계로 EU 회원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4월 유럽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65%가 기본소득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했을 만큼 주목받는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 정치계, 경제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로 인한 산업 구조와 고용의 변화로 인하여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죠. 따라서 시민권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실질적인 자유증대를 위한 기본소득이 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하는 제도죠.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세대주에게 주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별도로 각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고자 하는 개념이죠. 그러나 이 장에서 제안하는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비를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이론들이나 주장들을 보면 지금 우리도 혹독하게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우 이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정부에서 우익 보수의 당들이 집권을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또 대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뭐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좀 이상하리만큼 좀 파시즘적인 극우 보수를 보는데 그것 또한 이 고용의 불안, 양극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중 하나로 또 기본소득을 보는 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생각할 것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토보유세, 탄소세, 공유제, 빅데이터 등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금, 그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재원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안심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수급자의 수익이 늘면 수급액이 줄거나 철회된다는 이유로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안심소득이 시행된다고 해도 기본소득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체계 안에서도 병행될 수 있고, 기존의 복지체계가 안심소득제로 변경되어도 여전히 병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저소득 보장제도 또는 공공부조는 일정 기준, 특정 연령대의 미혼모라든지 이제 샘플링을 하면 이나 근로 조건을 두고 운영되는 반면, 기본소득제는 비조건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비조건적이라는 점에서는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수당제도와는 유사하나 근로능력 계층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고 투명하다는 점인데,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엄격한 자격 조건을 두고 행정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이유로 복잡하고 행정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은 예전에 동사무소, 지금은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그 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로, 또 인원의 뭐 부족, 관리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일의 과중함, 이런 탓으로 누락되는 사람도 많고, 잘못 또 이 올려지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는 이러한 행정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산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의 스티그마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우리가 학교에서도 조사를 하잖아요. 아이들 등록금 낼 때 그 국가장학제도를 이용할 때 이게 탁탁탁 찍혀나가 우리만 알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웃이 안다든지 학교에서 안다든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어, 그 급식을 완전히 그 무료 급식 제도를 개선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짜 급식 받는 아이들을 아는 문제 때문에 그게 뭐 학폭 사태까지 번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스티그마죠. 또한 개인의 직업 선택 시 경제적 제약을 줄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직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빈곤 함정 해소하고 사회평등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한 사회적 이득을 재분배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죠.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하냐는 것. 이게 가장 큰 쟁점이죠.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기본소득이 생기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할 요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 안 해도 어느 정도 주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를 유인할 우려도 제기된다라는 거죠. 기본소득 주는 나라로 가자.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시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 그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 중에 하나죠. 세 번째, 기본소득 제도로 현재의 사회보험 및 연금, 사회서비스 등 현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과연 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한 아주 깊은 논의가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복지학자들 사이에 좀 중요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반면
특별한 수요가 있는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또 고령 그 독거 가정, 그런데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공공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소득 불평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들 우리가 조금씩 경험해 왔고 아시다시피 사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되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을 상쇄 그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적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회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가?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제도는 대중적 인기에도 아직 정책 대안으로 검토되기에는 그런 여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최근 EU 일부 국가들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고 기본소득과 근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별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기본소득 제도의 성경적 근거와 종교개혁 사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김회건은 땅신학으로 설명을 한다. 요 땅신학 기본소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땅신학으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동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누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그 이익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다. 가난으로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안식년과 희년은 그 정신을 실현하는 약자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시험의 영역이고 신앙의 진실성의 시금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라는 연대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개인의 역량과 그에 따른 보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공동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약자 보호가 중요한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연대성의 근거에서 보면 노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가 없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죠.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죠. 그럼에도 그들은 노동한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죠. 따라서 레위인의 11조는 기본소득과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성경적 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약자보호 정신과 거룩의 명령을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특히 약자로 지칭되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죠. 자신의 땅에서 추수할 때라도 떨어진 곡식을 주인이 다 가져가지 말고 약자들이 가져가서 먹게 하라는 명령은 거룩한 배려인 거죠. 포도를 수확할 때도 미처 수확하지 못하고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송이는 다시 가서 수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려의 정신 속에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의 없는 평화는 평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공존으로서의 평화는 약자 보호의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 타자의 몫을 내가 탐내지 않고 독점하지 않고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을 때 각자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몫을 나누어 먹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만나를 모으지 않고 탐욕으로 만나를 비축하는 것은 불의이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건 없이 차등 없이 각 개인에게 공급해 주셨죠. 만나가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생존권 및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점이 기본 소득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정신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이자 메시아 취임 선언문인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중에서 놀린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실현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곧 종이 된 것, 병든 것, 가난에서의 해방이 인간에게 실질적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시장 경제 시스템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 즉 경제적인 평화, 자유가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자유도 생기지 않는 거죠. 대개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속박당하고 노예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재능과 노동시간과 기여도보다 초월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기여도에 관계없이 포도원의 품삯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햇빛을 주시듯이 모든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고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폐해들이 심각하기에 경제성장은 완만히 성장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경제, 또 많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의 안식년 사상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고도성장의 강박증에 빠져 있는 현대 경제학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럼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성장을 해야 나눌 것이 아니냐.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지금 현 정권에서도 그렇게 뭐 말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런 우리가 성경적 마인드를 가진다면 그것이 하나의 해결점의 점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이어스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생명 구원이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계는 탐욕의 절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많이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년과 희년의 해방 정신으로 이어져 경제 정의에 입각한 재분배와 약자들의 부채 탕감 등의 경제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식일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 현재 경제 불의와 생태 불의로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가 대안적인 문화로 안식일 경제를 배우고 실현해야 한다고 마이어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와 생태계를 제한하기에 더욱 기독교 경제윤리학적 근거에 호응할 수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것, 곧 소비주의의 제의,
소비자를 향하여 하나 더 구매하고 이것도 저것도 더 구매하라고 부추깁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 없이 우리 레위기를 읽는다든지 신명기를 읽고 하면 포도나무에도 과실나무에도 안식을 주는데 예, 땅도 쉬어서 안식을 하고 그것이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갖추었을 때 다시 농사를 짓고 하는 안식 그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쉼없이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갈 속에서 이런 안식,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생태계를,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자꾸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일하다 보면 전부 다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고 저는 그 소년보 씨라든지 정광훈 씨라든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쉼없이 하다가 안식하지 않고 쉼없이 하다가 보니까 번아웃이 와서 그 방향을 튼 게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일면으로 생각할 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계의 안식이 없으면 생태계를 짓밟고 우리 이 신앙을 짓밟는 그런 결과도 낳는다. 종교개혁과 복지제도, 약자보호의 정신 또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런 유산은 칼빈이 제네바시에서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가난한 이웃을 체계적으로 섬기는 복지제도로 실현되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기금을 설립하여 6천여 명의 난민들과 그 자기를 따라온 위그노, 예,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수용하고 구제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장로들과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제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또 매주 성찬식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금이 또 재정이 드는 거고요.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인들. 사회 변혁은 교회와 세상과의 의식적 분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삶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질의 차이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로 주기도문으로 보면 debt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돈을 빚진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라고 다시 말해서 희년을 실천에 옮기라고 말씀하죠. 희년은 각 가정의 생산적인 자본이 평등해지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제사상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칼빈과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했던 것을 현대 경제 문제로 적용점을 찾는다면 기본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주는 특히 칼빈의 경제사상을 지공주의라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공주의는 아마 토지 공개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토지 사용의 대가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동과 자본 사용의 대가는 개인이 사유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공주의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을 통해 경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를 함께 꾀하는 체제인 것이죠. 물론 칼빈의 경제 사상은 자본주의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한 자유 경쟁과 그 결과를 그대로 방치하는 의미의 자본주의는 아니고 칼빈의 경제 사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경제 체제에 종교개혁자들이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유주는 칼빈의 경제 사상이
현대의 기본소득 도입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의 경제사상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구약의 희년사상과 교부들의 사상을 통해 토지와 공유물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 거부 또는 절대적 소유권 불인정, 땅의 재분배와 채무 변제 그리고 재산이 사회적 억압기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공주의적 경제사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한 칼빈의 경제사상이 기본소득 도입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김유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과 기계와 자동화, AI 등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AI가 활성화되었을 때 없어질 직업 목록들이 쫙 250여 개니 하고 이렇게 등장하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 생존과 함께 존엄성이 보존되어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바로 어저께 뉴스입니까? 그 중국에서 로버트가 춤을 추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죠. 이제 점점 AI와 로봇 시대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들을 보면 우리가 좀 그 많이 불편하고 하죠. 이제 그런 걸 또 그쪽에서는 불편한 골짜기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노동시장 임금 근로자의 42% 정도가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한다면 불안정 노동자의 비율은 더 클 것으로 보아지죠. 4차 산업시대 확대로 앞으로 점점 더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인공지능 권력이 독점적 수익을 지배하게 되는 초양극화 시대가 올 것이며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들어가서 지금 공무원들을 갖다가 해고를 막 시켜버리잖아요. 충분히 AI 기반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4차 산업시대 기반으로 충분히 적은 숫자 노동자로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초양극화 시대가 오고 0.0001%의 IT 공영 기업의 순이익만 급증할 뿐 수많은 노동자가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실현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는 불안정 노동자로 전락하여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진 수많은 시민이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날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그런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 인구를 배제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왜 극우들 그 데모하는 장소에 노인들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일당을 준다니까. 그 일당을 받으려고 거기 나간다라는 것이죠. 예. 또 젊은이들의 문제. 왜 지금 그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탄핵 반대 시위에 왜 20대, 30대가 지금 많이 보이느냐. 자기들의 불안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 문제도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했죠. 민족 전체의 생존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시절이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생들이 졸업할 때 그 성전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졸업여행으로. 주로 이스라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지 마라. 거기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 그러시면서 성지순례 비슷하게 가고 싶으면 두 곳을 추천하겠다. 한 군데는 시내산 광야 사막으로 가라.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유럽의 노예들, 농노들, 그 유럽의 시민들, 일반인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카타콤을 가봐라. 지하 공동묘지. 그 카타콤을 가보면 그 신앙을 알 것이다. 첫 번째 그 시내 광야에 가란 이유는 거기 1시간만 시내 광야를 걸어가면 출애굽이 확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을 한 게 아니라 그 시내 광야를 1시간만 걸어보면 그 열기, 그 목마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내 그 사막을 걸어보면 그 예전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나? 그게 모래땅이 아니고 전부 다 돌뿌리인 그야말로 광야인데 발이 아파서 못 걷는다라는 거예요. 1시간도.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놈들이 왜 이렇게 못됐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불기둥과 구름기둥, 금송아지, 노뱀, 식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 성막, 크고 작은 전쟁 등등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 사건이죠. 크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이지만 실제로는 만나 사건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민수기도 그렇지만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단초인 거죠.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을 보면 출애굽 이후 한 달 반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에 비축해 두었던 먹거리들이 이제 바닥날 때쯤 되었을지 모릅니다. 급하게 나왔잖아요. 준비를 쫙 몇 달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보내준다가 안 보내준다가 짐 쌌다가 풀었다가 짐 쌌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나중에 장자를 죽이고 나서 가라고 했을 때 급히 또 바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급히 모세가 다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뭐 가지고 나온 게 없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6.25 터져서 뭐 아무것도 든 거 없이 피난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은 불문가지겠죠. 약간의 덜짐승을 잡는다거나 또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서 조금씩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의 먹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나온다면 당연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출애굽이 긴급한 현안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조달에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둘째, 그들이 나름대로 먹거리를 준비했지만 광야 횡단이 예상외로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원래는 뭐, 어,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그것이 횡단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부녀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한 달 정도면 그들의 목적지로 삼은 가나안 언저리까지는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만 이 대장정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먹는 문제는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버텨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에 나설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엑소더스의 대장정에 나섰다가 초장부터 뜻하지 않은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외의 사건들은 그 뒤로도 계속되죠. 광야 시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이런 예상외의 사건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이 사실, 즉 이스라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의 개입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나를 학자들이 두세 가지 정도로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규명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찾은 요게 그, 이슬처럼 맺힌다. 그리고 요게 실제로 그 시내 광야에 요런 식물이 있답니다. 요게. 예. 그래서 베드윈족들이 이 만나를 만이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게 말리면 바삭해지고 약간 달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본소득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 하루 이상의 것, 1인분 이상의 것을 하루치의 것 이상의 것을 어, 욕심을 내어서 거두지 아니하는 그것 우리가 우리의 더 갖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고 좀 가난한 이웃들과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룬 부를 좀 나눌 수 있다면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사회에 이런 우리 복음적인 어, 것들로 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 말씀은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같이, 예, 우리 한번, 오늘 그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반수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 다른 줌에서 이렇게 자주 봤는데, 우리 이제 저 반갑습니다. 장 선생님은 우리 목요일 날 하는 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셨네. 예, 예, 잘 아니, 오셨습니다. 예. 아니, 선생님이 이리로 오라고 하는 사인 같아서. 네. 그런데 사실 일요일마다 그 시간이 참 잘 안 됐어요. 예, 일요일이면 좀 쉬고 일요일 시간이 많이 나야 되는데 예, 희한하게 제 삶이 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은 환영합니다. 예, 예, 오늘 나갔다 오면서 예, 예. 좀 듣고 음,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기 강 목사님도 미국에서 지금 연결해 들어오셨는데 그게 이제 주일 아침일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거기 좀 질문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좀 좋겠다 싶은데요. 거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중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모든 예. 자유의 기본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먹을 것만 해결되면은 다른 문제는 그 어려움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논지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박종홍 철학자 있잖아요. 그 아주 오래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철학 강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뭐 한국 전쟁 때 그 피난 오면서 고생하고 좀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철학자가 이 철학 강의한다고 이거 이제 뭐 좀 기대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깊이 뭐 생각하는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 또 깊은 이야기도 했을 수 있는데 아주 그 이야기를 아주 좀 길게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그 뭐 완전히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신 이제 기본소득이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 기본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다. 자, 이런 좀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는지, 뭐 이게 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어떤 경제사상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뭔가 이게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을 거고,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2008년도 세계적인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나라별로 이 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어 버렸거든요. 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예, 없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의 부가 3%에서 5%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인간의 인권이 그것으로 짓밟히고 내 의견과 상관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본소득, 즉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되어지고 한다면 그로부터 사람들이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2000, 예, 그러면은 혹시 그 전에 그 이제 그 마르크스 경제학 그쪽 계통에서 예, 예, 그쪽 계통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 이야기 하면요. 예, 다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음, 놀고 먹으려고 그렇게 음, 손가락질 받았죠. 근데 그,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음. 아,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 뒤에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이제 커져 나가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 너무 이제 필요한 그 제도고 이게 참 너무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이제 생각은 되지만 아까 다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의식, 이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그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거기 그 연구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제도적으로도 이제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돼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들으면서 이게 결국은 이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밑바탕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해결책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성경적인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개념.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별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땅에 대한 어떤 그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라든지 이거는 이미 이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제 말씀이고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과 그 가치 이걸 따라서 경제 이론을 이렇게 잘 발전시키면은 진짜 이게 좋은 그런 제도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그 나는 고생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이걸 남을 줘야 되느냐 이거는 이런 그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도 필요하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의사고 목사지만 환자가 없으면 의사 굶어 죽어요. 교인이 없으면 목사 굶어 죽어요. 학생이 없으면 교, 교사, 뭐 교수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가 우리는 별로 이제 그런 거 의식 안 하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거고 내가 더 그, 권위 있는 자로서 앞서가는 자로서 이런 혜택을 베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연대 의식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해보게 돼요. 그 제가 너무 이제 나이브한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제 그런 하나의 또 뭐 하나의 이론이면 이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제도적으로 잘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경제학자들 많이 또 연구도 하고 좀 그래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이 선생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평소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 그최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뭐 세계 한 200여 국가 중에 이거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주 부분적으로 시험적으로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한테 줘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알래스카주에서 거기에 이제 석유가 나니까 그걸 재원을 해가지고 어,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실제 실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전에 스위스에서 매달 이제 270만 원 정도 주는 안을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부결됐거든요. 부결됐죠. 예. 예, 이게 뭐, 이 돈이 이거는 뭐, 어마무시하게 드니까, 어, 그게, 거기 이제
난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사실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뭐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데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복지국가에서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서 그걸 저소득층에게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걸 세금을 받아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니까 뭐 뭡니까 삼성의 어? 어, 재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직장 못 사는 사람까지 똑같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빈곤을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제도냐 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복지국가 찬성이고 기본소득은 좀 반대예요. 이거 빈곤을 해결하는데 이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 제도가. 예,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실업이 이제 대량으로 발생하게 될 때, 예, 이 필요성이 좀 생기기는 생겨요. 필요성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980년 이 정도부터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한 그 이유가 왜 똑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사냐? 예? 어떤 사람은 일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좀 자유를 주자. 네, 이런 이제 생각이 싹 트면서 이 기본소득 제도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된 게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량 실업이 막 예상이 되는 지금 벌써 뭐 그래 된 건 아닌데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는 또 그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니까 이 기본소득 제도를 좀 마련하자 해가지고 이 제도를 이제 논의는 하고 있어요.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야, 이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냐? 예.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1인당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준다고 치면은 이게 1년에 한 120조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세가 1년에 한 300조 조금 넘는데 추가로 120조가 더 필요하게 돼요.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에, 정말 못 사는 그 빈곤층에게 몰아서 주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금 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안 받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이제, 저소득층이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 같은 금액을 받을 때라도. 그래서, 어, 이거는 정말 참, 재원 문제가, 어,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우리가 논의는 하고 하지만은,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어, 제 생각에서는 좀 어,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실행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제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돌아가지고 이제 실업률이 뭐 지금 우리는 한 4% 되는데 이거 한 40% 된다 치자. 그때 되면은 이게 논의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실업률이 한 4%, 그 정도라서 지금 뭐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냥 뭐 테스트 정도는 해보겠죠. 해서 앞으로 이게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이제 연구를 위해서 어, 일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는 계속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전면적으로 어, 입법화된다든가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차라리 예를 들면 지금 빈곤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가 제일 많이 해소된 나라들이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 국가들 이거 안 하거든요. 뭐 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국가를 해요. 복지국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그거 갖고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평등도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데가 바로 북유럽 아닙니까? 예, 거기가 바로 이제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소득 재분배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가 현재로서는 오히려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선생님 그 말씀 찬성하는 게 전 국민적으로 평등하게 이게 분배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특정 계층,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 뭐 직업을 지금 구직하고 있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 또 노인 빈곤층, 또 사회 약자층에 한해서 복지 개념으로서 다가가는 게 아마 현실적인 이게 가장 어, 긍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제가 뭐 경제 잘 모르지만은 여기 벌써 한 10년도 됐네요. 21세기 자본이라고 피케티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두꺼운 책을 이제 썼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논지가 그거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방금 이제 이재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걸 잘 분배해야 된다는 논지는 뭐 간단히 두껍게 뭐 조사하고 뭐 쭉 해가지고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논지가 그거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또 이야기이긴 한데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반대 의견이 많이 있겠죠. 있는데 뭐 낙수 효과 해가지고 그게 뭐 이제 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데 막 그런 또 주장도 해가지고 자유 경제 체제 이거 다 옹호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또 발전도 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일의 그 개념 내가 왜 기업을 운영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좋은 기업을 일궈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제품 만드는 것도 성실하게 아주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잘 만드는 게 일차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온 이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사회에게 이제 환원시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게 그야말로 탐욕을 이렇게 이제 일깨워 가지고 이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자원을 낭비시키고 뭐 이래 가지고 아까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약자 보호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경제 그다음에 생태계 이야기를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약자 보호는 우리가 다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이제 경제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원을 갖다가 다 이렇게 뭐 고갈시킬 정도로 뭐 이래 돼버리고 뭐 저 세부적인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 생태계 이제 바로 그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음,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그 논리로서는 이제 그게 맞는데 이게 기본소득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그 제도, 이런 이론이 필요하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어떤 제도를 해가지고 막 한다고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저항을 최소한 줄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선에서 사람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갖다가 이게 잘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북유럽에서 이제 잘 되고 있는 그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저도 뭐 거기에 많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취약한 그런 형편이고 해서 이런 거라도 우리가 일깨워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인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식, 연대의식.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형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거기 경제학을 잘 모르지만은 경제학의 제일 그 기본 되는 개념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하는 그걸 이제 전제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제가 조금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이제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요즘 뭐 경제학은 뭐 이제 뭐 수학 그뭐 미적분도 들어가고 뭐 이래가 뭐 복잡하다는데 저는 뭐 그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게 인간이 합리성을 염두에 이제 둬야 그런 이게 계산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어쨌든 이제 뭐 목회자가 돼서 인간이 결코 합리적이지 아니하더라. 예,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음, 또 여러 또 경제학 분야 쪽에서 합리적이 아니더라.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더라. 작은 하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더라. 또 그러니까 그또한 학파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하자 하는 어떤 제약점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합리적이지 사실은 아니하지 않습니까? 결코. 굉장히 어리석죠. 예,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그래 벌써 이제 이야기된 게 뭐 행동 경제학 그래서 심리학자가 뭐 경제학상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뭐 이제 심리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데 행동 경제학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데 이제 그 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음, 월급을 받아가지고 맨날 술만 먹는다. 이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그 사람도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월급을 받고 몽땅 술 마시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구적 합리성이거든요. 아 도구적 합리성 어떤 목적이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는 안 따져요, 경제학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음, 그러면 그걸 가장 값싸게 최저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는 게 경제적인 합리성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요거예요. 아예예예 주어진 목적을, 음, 주어진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음, 요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이거든요. 음, 그런데 현실에서 그러면은 그거라도 정말 합리적이냐라고 음, 했을 때 그것도 그렇지 아니더라. 거기 아니지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는 게 요즘 나오는 것 말씀대로 행동경제학인데 음, 음, 행동경제학에서는 비합리적인 그런 현상들을 많이 찾아내요. 음, 찾아내는데 그러나 주류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갖고 경제 현상을 설명해 보니까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얼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근사적으로는 맞아 들어가는 음,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음, 만약에 뭐 이거 합리성 이거 다 안 맞더라. 합리성을 전달한 이론은 다 틀렸더라. 현실 설명력이 없더라라고 하게 되면은 주류 경제학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음, 그게 살아남아 있는 게 한 7, 80%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음, 음, 그런데 20% 내지 30%는 아주 부분 부분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 그 부분을 뭐로 설명하느냐? 행동경제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7, 80%는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음, 음, 설명하고 음, 음, 행동경제학으로 보완적으로 음, 30%를 설명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경제적 자유는 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경제적 자유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영업의 자유, 이윤 추구의 자유, 뭐 음,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내가 타인의 간섭 없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경제적 자유라 그러고 아까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그래도 뭐가 소득이 있고 부가 있어야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적 자유라 그러지 않고 실질적 자유라 그래요. 그거는 음, 실질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없더라도 내가 아무 이 자원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 여행이 이제까지는 금지돼 있었는데 그러면 경제적 해외 여행 자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그런데 해외 여행을 풀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돈이 없으면은 못 가잖아요. 음, 그거는 실질적 자유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구별해서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이장님이 이거 꼭 같이 참여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마 그래. 저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는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실질적 개념을 실질적 자유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설명하셨는데 그 하여튼 뭐 그 이제 말하는 뜻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어가지고 감사하고요. 우리 장생님은 혹시 뭐 질문 없으십니까? 네, 마이크 켜시고. 저는 질문할 거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다음에 참석하셔서 질문도 좀 예, 해주시고 하면 다음에 좋겠습니다. 질문거리 꼭 찾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님은 혹시 뭐 질문할 거나 뭐 좀 추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강 목사님 아까 얼굴 좀 비치셨던데,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뭐 또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 그, 미국의 그 기본 제도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여기는 그, 푸드 스탬프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렇게 신청서를 내서 그 자격에 되면은, 집이라든가 자동차를 재산, 은행, 예금 이런 거 해가지고 자격이 되면 푸드 스탬프가 1인당 200달러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6인 7인 가족이면은 그만한 그 달러가 들어오는데 이 푸드 스탬프는 그 술이나 담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음, 이렇게 계산대 갈 때 어떻게 그 바코드를 그 집어넣는지 술이나 담배는 계산이 안 돼요. 그 일반 음식만 음, 살 수 있게끔 됐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음,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상당히 뭐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해가지고 1,400달러씩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는 그냥 은행 통장으로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본 생활로 이렇게 푸드 스탬프로 도와주고 아주 어려울 때는 전 국민한테 전부 다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런 이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네, 그죠? 네네.
예. 그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고 값어치가 500만 달러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민이 돼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500만 달러 내라. 그게 아, 이제, 영주권, 예, 영주권이 이제 되면. 골드 아, 카드라고 이제 아, 트럼프가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어쨌든, 뭐, 이런 또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성경 진리가 진짜 진리다. 그러면 이제, 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제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좀 비정상적인 어떤 생각이지만은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이 범죄를 해서라도 감옥에 들어가면은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먹는 문제 이건 좀 결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또 성경에도 있고 하니까 이걸 그대로 막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는 힘들어도 여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이해 뭐라 해야 되겠나 어떤 원리 뭐 이런 걸 우리가 잘 좀 사용하면은 현재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그야말로 실질적인 자유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좀 생각은 또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게 또 영원히 지속된 제도가 아니고 음, 그 미디언 광야를,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서는 이게 그 기본소득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각자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노동에 일하는 데 맡겨졌기 때문에 그 경계선 접점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좀 구현해낼 수 있다면 이게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안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그 경제 아이디어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교회 돌아와서 그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정말 인간들이 더불어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경제 행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작게는 우리가 교회 현장, 목회 현장에서 이것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한번, 이런 정신으로 녹여내어 볼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본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시간이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제도가 시행이 돼도 사람이 안 변하면은 그게 자꾸 이제 악용을 하게 되고 자꾸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좀 미비돼도 사람들이 다 이게 남을 위하고 이 공공을 생각하면은 좀 그런 부족한 것도 다 넘어갈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좀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은 들고 방금 우리 최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은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 경제 문제를 많이 이제 다루고 있고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도 보면은 그런 이제 문제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의 문제로 자꾸 이제 대두가 되고 이제 그런 게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도 뭐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뭐 주기도문 설교도 뭐 여러 번 이제 해봤는데 거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강구 가운데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게 시사하는 바가 또 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진 또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먹는 문제 이거를 가지고 비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것도 너무나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 경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또 강의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강목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좀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좋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날 사회에 또 접목하는 이런 많은 우리 연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평신도 지도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잘 또 연구하고 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우리나라의 보탬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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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편히 이제 쉬십시오. 광고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2, 3, 4주 연속해서 박세업 모로코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지난 그 연말에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강의를 좀 부탁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그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고 또 주위에 또 같이 좀 강의 듣더라고 좀 홍보도 하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때는 9시 합니다. 그 예, 모로코에서 저는 30일 주일날 뵙고, 그때는 예, 예. 그 주에는 헌금과 11조에 아, 관해서 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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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